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잘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버이날은 오늘이지만 이제 아마 주말에 많이 부모님과하고 만나 뵈셨을 것 같고, 이제 어린이날도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다 같이 가족들끼리 좀 모이는 좋은 시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조금 비가 와서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토요일 오후부터는 좀 끝이었으니까 좀 괜찮았을 것 같고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근데 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예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금요일날 튀었어도 마이너스 1.6% 하락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1.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6% 하락을 해서 그나마 선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술주 실적들이 그나마 받쳐주고, 올해 들어서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제일 낮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은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이 채용 공고를 지금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이제 전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요게 시장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 이게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앞으로는 조금 지속이 될지가 관건이기는 한데, 이번에 사실 좀 트렌드로 조금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지속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기는 한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네, 역시 좀 항상 뭐 이번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경제를 해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0.25% 인상했습니다. 뭐 예상치에 부합하고요. 누구도 여기에는 놀라거나 뭐 이렇게 예상 안 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다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게 다음번부터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인 힌트는 좀 없었어요. 다만 뭐 최종 금리에 조금 달아가고 있다, 그리고 뭐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뭐 연준의 의원들이 뭐 추가적인 조치가 적절해 보인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빠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할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구가 빠진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6월달에 동결은 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이제 CME의 페드와치 같은 경우에는 보면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80% 정도를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6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그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금리 동결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한 거에 대비 봤을 때 금리 동결은 할 것 같은데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것은,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조치가 적절해 보인다 이런 문구가 빠지면서 좀 리셋이 된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누적된 것들 다 리셋하고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6월부터 해서 6월, 7월 이렇게 FOMC가 있죠. 여기에서 과연 금리가 동결될 건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정말 이루어질 건지,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그 고용 지표 같은 것들 발표 또 됐는데, 비농장 급여 요거 잘 나왔고요. 실업률도 잘 나왔어요. 비농장 급여는 예상치가 이렇게 전월치가 23만 6천 건 정도 됐는데 25만 3천 건이 나왔고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3.5%, 예상치는 3.6%인데 3.4%로 여전히 좀 고용이 강하다,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날 뭐 은행 이슈라든지 애플의 호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날 증시는 좀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을 보고 좀 지금은 좀 여기에 중시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개의치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치가 50이었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PMI나 이런 것들은 50이 기준이죠. 50을 넘어가면 확장 구간, 50을 떨어지면은 이제 하락 구간, 그 감소, 그러니까 축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월치가 50이었고요. 예상은 50.3으로 그래도 조금 잘 나오겠다 했는데 49.5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 주말에 공식 PMI 이제 뭐 말씀드리면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 중소형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공식 PMI는 국영 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는 지수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는데 공식 PMI 같은 경우가 49.2로 부진했어요. 이게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전달에는 좋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정부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 늘리면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이제 제조업 쪽으로 반짝 좀 올라왔었는데요. 결국 또 관건은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가 너무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다. 지금 뭐 노동절 기간에 다 뭐 표 매진되고 있고 뭐 다 알겠는데 이것도 좀 이제 그 어떤 섹터별로 좀 나뉘는 거 아니냐. 이제 디테일한 섹터별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부양책이 결국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뭐 정치국 회의가 있고 뭐가 있고 중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앞으로 당분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양책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증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부진한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당일날 차이신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놀래서 뭐 안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는지 잠깐 반짝 이제 증시가 조금 올랐었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는 간단하게 뭐 조금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조금 이슈가 당연히 미국 증시는 은행 관련돼서 이슈가 제일 컸죠. 그러면 이제 JP 모건이 결국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그 전 주말에 800명 직원이 저도 좀 놀랐는데 JP 모건의 800명 직원이 다 주말 출근해가지고 밤새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CFO도 계속 밤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거의 정부에서 거의 떠먹여주는 거 아니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그 마지막까지 PNC랑 JP 모건이랑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이제 JP 모건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두 기업 모두 이제 그 뭐 JP 모건이나 PNC 같은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경쟁사를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좀 키웠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둘이 이제 경쟁을 한 거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은행 1위고요. PNC가 6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JP 모건이 인수를 해가지고 덩치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JP 모건이 미국 내에서 이제 대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위가 아마 14% 정도 됐나요? 이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을 미국에서 이제 대출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10% 이상 넘어가니까 그럼 너무 이제 과점화가 독점하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얘네한테는 승인 안 내줄 거야 했는데 JP모건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은행 위기로 해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이것도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UBS도 그 크레딧 스위스 합병하면서 확 커버렸고 또 JP모건이 FRC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은행 그러니까 인수하면서 또 덩치를 키우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한다고 해서 뭐 크게 갑자기 어떤 뭐 매출에 뭐 크게 확장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덩치 키우고 이제 점차적으로 좀 효과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큰 효과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큰 은행들이 좀 덩치를 키우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행이랑 이제 이런 대형은행이랑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JP모건 선택하면 되는데 굳이 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선택을 하느냐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고금리 받고 싶어.
그래서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이거 좀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선택하는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똑같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신용인데 한국도 요새 좀 그런 게 타이트해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용에 따라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리차 심지어는 이제 뭐 예금도 못 하는 케이스도 그 계좌를 못 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의 고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고객하고는 신용 등급의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가 그때 뉴스로 접했을 때는 인수하고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지점들이 JP모건 지점으로 문을 연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금리를 맞춰줄지 뭐 첫 번째 금리 차이야 쉽죠. 뭐 또 이제 그 지금 만기가 상품 될 때까지는 그 금리를 그냥 유지시켜주면 되니까. 근데 그 금리가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 고객들이 다시 재유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여기에다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고객 이탈이 없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앞으로 이런 얘기는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 또 퍼시픽 웨스트 이 은행이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방은행이기는 해요. 뭐 SVB랑 그 자산을 비교했을 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은행인데 이 은행도 지금 주가가 또 엄청 무너지고 그러니까 JP모건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월요일 날 인수한 이후에 이야기한 것이 은행 위기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야, 뭐 마무리되긴 뭐가 돼? 이러면서 또 계속 이제 지방은행들 주식들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이게 딱 또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게 끝났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또 한번 마무리가 살짝은 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퍼시픽 웨스트 은행이 우리 지금 잠재적인 매수자가 우리한테 자꾸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옵션도 생각하고 있어. 우리 회사를 매각할 것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퍼시픽 웨스트 은행도 팔린다. 뭐 이제 뭐 그 JP모건이나 어떤 JP모건은 또 사진 않겠지만 이런 대형 은행이 사가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금요일만 81%가 올랐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손댈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이 은행 위기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뭐 공실률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 중에 지역은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그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 지방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뭐 이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 리서치를 했을 때로는 미국의 대출의 60% 이상을 중소형 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중소형 은행들이 힘들어지면 이게 더 큰 은행 위기로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이제 인수 다 됐고 했으니까 은행 위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은행 얘기랑 해서 지금 파생돼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국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미국의 지금 국채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채는 사실 저희가 뭐 CFA든 뭐 공부할 때 이제 무위험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제 뭐 리스크가 없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안 하고 그냥 미국 국채를 사도 이제 그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변동이 엄청 세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지금 중국도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일본도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는 이유는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저기에는 안전해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그거를 계기로 해서 계속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가 신용도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SVB 사태 이후에 은행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VB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SVB가 은행이
미국 국채를 막 많이 들고 있다가 이게 금리가 막 올라가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그냥 미국이 냅둔다고 하면 이거 미국 국채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달려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은행 위기가 나왔을 때마다 다른 데에서 인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안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주택 가격을 보면요. 이게 작년에만 봐도 주택 가격이 미국도 하락세였거든요. 근데 2월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공실률도 많고 지금 가격 떨어진다 막 계속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미국의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하는데 왜 올라가냐? 근데 그 중심에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재택근무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국은 이제 재택근무 하는데 거의 없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한번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 뭐 이제 안 한다고요? 그냥 딴 데로 가지 뭐, 딴 데 이직하지 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았었으니까 또. 그래가지고 미국은 어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택근무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결정하는 기업이 많죠. 사무실 차라리 줄이고 재택근무 그냥 확대해. 이렇게 해도 퍼포먼스 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줄어드는 데에는 경기 침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재택근무의 확대로 인해서 거기에 뭐 어찌 보면은 겸사겸사죠. 재택근무가 확대되니까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쓰지 않으니까 줄이는 것도 있고, 약간 경기도 안 좋다는데 그냥 허리띠 조절 이럴 때 이 기회에 졸라매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재택근무를 하면 또 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애도 있고 한데 좁은 집에서 하면 재택근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또 이사 가는 수요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실리콘밸리나 이런 비싼 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뒤에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죠. 한국으로 치면은 제가 지금 뭐 상암동 사는데 굳이 재택근무하면 제가 왜 상암동 삽니까? 저기 경기도 딴 데로 가죠. 막 그냥 아파트 말고 솔직히 저는 주택으로 가고 싶어요. 파주나 이런 데로. 뭐 그런 데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주택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랑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주택 부족 현상은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구가 많은 어떤 50개 도시 중에서 47개 지역 도시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3개 도시만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3개 도시는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요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지역들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 내가 팔겠다고 매물을 내놓으면 그 내놓은 물량 중에 50% 정도는 2주 안에 팔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팔리는 축에 속한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했던 기업인데, DR 홀튼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주택 개발 관련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경기 침체라고 하고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데 대체 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제가 아마 있었을 건데,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 가격이 조금 다시 반등을 하기도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앞에부터.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초기에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제가 봤을 때 이 DR 홀튼 같은 기업에 있어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택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호재가 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대박이죠. 그럼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응축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물론 대전제로는 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 진짜로 너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DR 홀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좀 DR 홀튼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조만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부채 한도 이야기 좀 있었죠. 요거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제 증시에 좀 잡음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옐런 재무장관이 빠르면은 6월 1일 날 디폴트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급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합의를 해야 돼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4대 의회 의장까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하원,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제 그 법안을 올렸죠. 그래서 부채 한도 증액 해줄게.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경제 관련된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증액 해줄게. 그런데 연방정부 지출은 삭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겠죠. 이게 지금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지금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연방정부의 지출이에요. 근데 이걸 삭감하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간접적으로 축소시키는 어떤 법안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재선 출마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겠죠. 내가 인플레이션 방지법 했는데 지금 봐라 이런 효과 나왔고 지금 다 이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일인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리 해결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1일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주 정도, 3주, 4주 남은 건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디폴트가 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증시에 지금 영향을 주겠죠. 그 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부터 나오면 조금씩 잡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 발표 보면서 뭐 제가 느꼈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주가는 뭐 안 좋았는데요. 이게 스타벅스 실적 발표에서 두 가지 정도 좀 볼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매출이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12% 정도 증가했는데 이 미국 매출 증가한 12% 중에 반이 매장 방문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매장을 방문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매출 증가세 요건데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오프라인 트래픽이 이제 매장을 방문하는 이제 방문객이 증가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미국은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물가가 자꾸 인상되니까 결국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집밥 수요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밥 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외식을 하면 팁을 줘야 되는데 이게 팁이 12에서 15%인가 그렇거든요. 뭐 되게 만족스러우면은 뭐 무제한으로 줘도 되겠지만 20%인가 거기까지 한도가 있어요. 진짜 좋은 날 아니고는 최저를 줘도 10에서 12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에서 12%면 물가도 인상됐는데 지금 다 가격도 올랐는데 장난 아닌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팁을 줘야 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이제 매장을 방문하는 그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아웃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얘기를 하기가 우리 이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맥도날드, 치폴레 이런 데는 방문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맥도날드, 치폴레는 그 팁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장 방문이 증가한 거예요. 팁 안 줘도 되니까. 뭐 마음에 들면 줘도 되겠지만 필수는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할 것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주머니가 좀 가벼워져도 선택을 받는 곳이구나.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당을 갈 때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겠죠.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받는 쪽이다. 저는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의 증가세는 아무래도 굉장히 강하죠.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그러니까 지금 1, 2, 3 그러니까 요 1, 2, 3월의 수치잖아요. 4월 달에는 더 많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30%더 넘게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기에는 노동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더 증가할 것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중국은 큰 전제로 그게 있어요. 지금 중국은 전통적으로 차를 많이 마시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커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제가 곧 중국에 출장을 갑니다. 그럼 좀 지켜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유학할 때는 대부분 이제 카라멜 마끼아또라든지 그런 뭐 라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커피 산업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그 달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스타벅스 하면은 카라멜 마끼아또 요거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 가보세요. 대부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 먹어요. 근데 그 커피숍 입장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원가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것들을 먹어도 나중에는 원가가 제일 적은 이런 아메리카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끝단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커피 산업은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국에 과거 있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카라멜 마키아또 이런 것들 고객들 많이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봐야 돼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차를 마시는 문화에서 커피 마시는 문화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이미 커피 시장이 굉장히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그 루이신 커피 과거에 지금 매출 조작했다가 상장 폐지돼서 지금 미국의 OTC 매장에서 OTC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루이신 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폭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타벅스는 이제 하워드 슈츠 회장이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중에 저는 이게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우리 2분기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는데 저는 요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보고 좀 장기 투자할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티로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엘프 뷰티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MZ 세대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았고 이제 중저가 이제 가성비 아이템으로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 화장품 업체인데 미국 매출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가 아무래도 이제 그 화장품 쪽에서는 좀 맏형의 역할을 좀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너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날 제 기억에 18%인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을 이제 그 묶어서 보통 많이 그 다루잖아요. 요 지역의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의 실적은 재미있게도 아시아의 여행객이 많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의 여행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쪽에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것인데 이건 당연하죠. 결국엔 아시아가 그 중국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다고 해도 지금 중국 내에는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노동절 전에 전국 기차표가 매진됐다라고 막 이런 것들 나오고 했었어요. 국내 여행 수요가 먼저 터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외로 쏟아져 나올 건데 아직 그게 안 풀렸으니까 그거 다 완전히 풀려버리면 쏟아져 나올 건데요. 이게 풀리면 이거는 아마 단기적인 문제이고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스킨케어 쪽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거예요. 스킨케어 쪽의 실적 매출이 한 13%인가 16%인가 하여튼 그 10% 중후반대로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스킨케어가 웨스트로더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60%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비중인데 이게 이제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하는 게뭐 여행 소비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 지역에서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국도 좀 봐야 되는 게 중국이 지금 화장품이 지금 가성비 그러니까 그 중국 국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성비 제품들이. 그리고 과거보다는 질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화장품이 거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요게 좀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인데 요거는 이번 분기로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는데 만약에 그거 중국 기업들이 떠오르면서 영향을 좀 받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분기 실적 나오든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엘프 뷰티는 제가 아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에스티로더가 그날 실적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주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엘프 뷰티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에스티로더의 실적을 잘 뜯어보면은 안 좋았던 것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스킨케어 이쪽이고 미국은 오히려 괜찮았거든요. 근데 엘프 뷰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실적 비중이 80% 이상이다 보니까 아 그럼 괜찮겠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엘프 뷰티는 5월 24일 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당연히 실적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애플인데 애플은 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쪽 뭐 이제 뭐 맥북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조금 부진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폰이 워낙 잘 팔려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전망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4% 정도 이제 올랐고요. 이로써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빵 주식들이 다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트렌드가 향후에 좀 이끌어 나갈 기업들이 뭔가 여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왜 AI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거는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길게 이야기했네요.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슈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 중요한 것들이 인플레이션 발표 있습니다. 수요일 날 미국 인플레이션이랑 핵심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영국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영국은 어떻게 할지 왜냐면 그때 그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와가지고 당연히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하고 좀 같이 가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선반영되는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이제 목요일 날 있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실적도 뭐 디즈니, 페이팔, 에어비앤비, 뭐 옥시덴탈 페트리올리움, 뭐 닌텐도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조금씩 마무리돼 가는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